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중마고우가 있나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 소중한 중마고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사연을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배다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자 엄마는 친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10대인 제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아버지도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허물어져가는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빠의 사망 그 무렵 할머니에게서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내에 환자가 100명도 안 되어요. 스위스에서 관련 병에 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시중에 나온 약은 1회 투여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모든 환자들에게 잘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할머니께서는 척추 7번 부위의 이상근육 경련으로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이시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걸로 보여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만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이었어요. 그조차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금을 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선우야, 인생을 왜 산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 아닐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다. 항상 이걸 잊지 마렴. 네가 고통스러울 때도 결국에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렴. 할머니의 교육 덕분에 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죠. 제 주변 사람들도 어린아이인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신기하고 대견하다고 했답니다. 그 성격은 학교에 가서도 톡톡히 발휘되었어요. 가난을 숨기고 항상 당당하고 밝은 척을 하니 친구들도 전부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지요. 매번 전교회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쁨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던 무렵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키도 작고 몸도 엄청 말랐습니다. 남자였지만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피부는 새하얗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파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들은 여자 같은 모습의 그 전학생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야, 쟤 되게 재수없지 않냐? 걷는 것도 되게 사뿐사뿐 걸어. 지가 여잔 줄 아나 봐. 이런 험담을 질비하게 늘어놓더라고요. 저랑은 다른 반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공원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사생대회도 하면서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 그런 날이었죠.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이랑 이것저것을 챙겨왔는데 저기 멀리 나무 밑에서 혼자 수그려 있는 애가 보이는 겁니다. 뭐야? 전학생인가? 쟤는 도시락 안 가져왔대? 아, 아까 우리 학교 일진 애들이 쟤 도시락 뺏어가던데? 지네들이 밥 안 가져왔다고 배고프다고 도시락 뺏어갔나봐. 불쌍하다 쟤도 참.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괴롭혀도 그렇지 남의 도시락을 뺏는다는 게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해철아, 나 옆반 회장인데 나랑 같이 도시락 먹을래?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먹자. 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성격이 좋았고 왜 왕따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저 애들은 전학생이니까 놀리기 바빴던 거였죠. 오늘 이 은혜는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게.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그날 안면을 트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같은 반이 되었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학교에서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게 소문이 났고 저랑 친하게 지낸 애들도 저를 조금씩 멀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은 저를 쟤는 잘 사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더니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어? 웃긴다.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가난을 숨기고 웃음으로 인생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평판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준 사람은 바로 해철이었어요. 그 전학생이었죠. 같은 반이 된 저희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에도 어디 가지 않고 반에서 책을 읽거나 함께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느라 마음이 지치고 집에 가면 아픈 할머니 챙기느라 힘든 삶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자 시간이 끝난 뒤 집에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유난히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 항상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손주, 우리 똥강아지 왔어? 라며 저를 반겨주는 할머니인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기분에 문을 확 열어 제끼니 방 안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거였어요.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만 보이는 상태였지요. 너무 무섭고 긴장이 된 저는 119 번호도 생각이 안 났어요. 미친 사람처럼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소리칠 뿐이었죠. 그 달동네가 다행인 게 집과 집 사이 거리가 가깝고 방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옆집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큰일이 난 줄 알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낑낑대며 들것을 들고 저희 집에 올라왔습니다. 달동네에는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면서 구급대원 옷가락을 잡으며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쯤에 쓰러진 걸로 보이고 뇌혈관이 터졌다고 합니다. 인지 쪽을 담당하는 두뇌엽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하반신도 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아마도 할머님이 살아도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할머니 병원비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약만 타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간병인 비용에 약값에 병원 입원비까지 고등학생인 제가 다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인생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언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졸업해서 성공하겠어. 열심히 살아봤자, 참고 공부해봤자 다 필요 없어.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고깃집,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 등등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로 저에게 인생은 생존이었으니까요. 고고하게 백조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순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넘게 학교를 빠지니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저 곧 자퇴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는 번호로 누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짜증나서 홧김에 받으니 선우야, 나 해철이야. 전학생 친구였어요. 순간 미안해지더라고요. 해철아,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학교를 안 와? 무슨 일 생겼어? 나중에 말해줄게. 알겠어.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네가 학교 안 온 동안 내가 너 대신에 책에 필기한 거야. 그래야지 진도 따라잡을 수 있잖아. 됐어. 나 자퇴할 거야. 내 신경 안 써도 돼.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철이는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넌 아직 날 잘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나 곧 자퇴하는 것만 알고 있어. 그 녀석은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해철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말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 녀석은 방법을 내가 찾아볼게. 난 네가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나도 학교 다니기 싫어.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저희 집 아래 도로에 외제차가 쫘르르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걸 본 저는 뭐야, 신기하네. 우리 동네에 웬 외제차? 그런데 웃긴 게 그 차에서 나온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저는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혹시 여기가 선우 학생이 사는 곳 맞습니까? 누구세요? 방에서 황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저는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그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이었어요. 저랑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니 왜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명함을 저에게 내미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의 사회환원팀에서 근무하는 팀장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눈 땡그랗게 뜨고 물었죠. 알고 보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할머니가 아파서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대요. 그래서 심사 결과 저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직접 저를 찾아온 거고, 할머니 병원비, 간병비 지원과 학생 교육비까지 전부 후원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저 대신 신청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거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아저씨는 학교 문제집 한 박스랑 필기도구, 각종 생활용품 물건들을 잔뜩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할머니 병원에 있는 원무과에 가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적 덕분에 저는 한순간에 벼랑 끝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안정궤도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철이네 아버지가 그 대기업에서 이사였어요. 게다가 그 사회환원부서 총괄 담당이었지요. 그 녀석은 아버지에게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였고, 회사 직원들이 학교로 찾아와 저의 가정 환경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마친 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녀석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했고, 그 녀석도 너도 나 혼자서 왕따 당하는 나를 유일하게 챙겨줬잖아.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뚝뚝한 남정네 2명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2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 기업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해철이랑 같은 대학, 같은 과였거든요. 신기하죠? 친한 친구가 대학도 같이 가게 된 거였습니다. 군대도 함께 갔을 정도로 저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무척이나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있을 때 해철이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거였어요. 매일 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 술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아들이 없는 그 사이에 완전히 삶이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왜 인생이 힘들 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도박에 손을 내기 시작하며 집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도박을 하다가 성에 안 차니 하우스 도박부터 시작해서 강원랜드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집을 담보로 3억까지 빌렸는데 다 날려버리니 결국에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게 된 해철이가 휴가를 받아 나가면서 그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 녀석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군부대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었고, 결국 사단장님이 의가사 제대를 시켜주었어요. 저는 심하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강한 녀석이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복학해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소위 대박이 터진 거였습니다. 어플을 만드는 동아리였는데 저희가 만든 소개팅 어플이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타면서 돈을 벌게 된 거였죠. 저도 돈 좀 만졌다고 친구인 그 녀석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오만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이 쉬운 걸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 왜 이것도 못하면서 돈 못 벌고 힘들다고 찡찡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수를 두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해철이라는 친구에게는 야, 너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렇게 슬퍼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니? 그만해. 이런 식으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서서히 그 친구는 저에게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네가 마음이 나약해서 우울증에 걸린 거야. 바쁘게 살아봐.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져. 알겠어? 너 왜 그렇게 남자애가 여자처럼 질질 우냐?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 여자 같다면서 애들이 싫어한 거 아니야? 이런 망언을 퍼부은 겁니다. 그 당시 제 딴에는 조언해주고 충고해준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 상처주는 발언이었던 거죠. 결국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해철이는 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가 내 상황을 안 겪어봤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다고. 그거 다 핑계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었어. 부모님은 나를 버렸고 할머니는 입원해서 나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고. 그것도 고작 10대의 나이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너랑 나랑은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결국 그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휴학을 하면서 그 녀석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연락도 안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너네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요즘은 잘 안 보인다? 몰라. 좀 멀어져서 그랬지 뭐. 에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해철이 그 녀석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 누가 저를 보고 너는 대통령 해도 되겠어. 인맥이 하도 넓으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해줄 정도였죠. 돈도 많이 벌었고 이쁜 여자도 사귀었습니다. 비참하고 매일 거지 같았던 달동네 인생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되니 점점 눈도 높아지고 상류층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기웃거렸죠. 많은 사람들이 변한 제가 싫다며 떠나갔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제 곁을 채워주었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벌면 주변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너네들이랑 급이 달라 이러면서요. 그렇게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초호화 호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꽃값만 2천만 원이었어요. 하객들은 700명이 넘게였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바글바글한 결혼식장이었죠. 하지만 제 결혼식에 해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를 안 했으니 당연히 안 왔죠. 문득 해철이가 생각나긴 했지만 이제는 내 급이 변했으니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찬란하고 호화롭게 결혼을 하고 멋진 신혼집에서 결혼을 시작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초미녀와 결혼을 한 저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자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했고요. 경쟁사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희 사업을 알게 된 다른 대기업들이 어플을 만드는데 자본을 투입했고 한순간에 따라잡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함께 일을 했던 동업자는 이 흐름과 분위기를 미리 눈치챈 건지 바로 발을 뺐습니다. 발을 어떻게 했냐고요? 회사 자금을 들고 도망갔어요. 11억 가까운 돈을 들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다 빼갔으니 한순간에 빈 깡통이 되어버린 거였죠. 직원들 월급 주겠다고 신혼집 담보 잡아서 대출하고 그걸로 회사 다시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저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IT 회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뒤처지고 뒤처지면 다시 그걸 따라잡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내한테 주던 카드도 뺐고 생활비도 못 주니까 점점 아내랑 사이도 안 좋아졌죠. 딸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사업도 저는 그 어느 곳도 둘 다 잡지 못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사업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지요. 사차까지 갔기에 집의 가치는 헐값이 되었고요. 제 앞으로 떨어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을 냈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주라. 내가 정말로 잘할게. 아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학교 동창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야, 선우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날 술자리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그건 바로 동창과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아내는 육아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고 돌파구로 외도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랑 나름 친하게 지냈던 녀석과 제 아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충격이 저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더군요. 그 순간 해철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힘든 애한테, 상처가 나서 아파하는 애한테 소금을 뿌렸구나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한테 이혼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래도 바람 피운 여자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되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내줘서 고맙다면서요. 2번 충격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죽어야겠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앙앙 울면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런 생떼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제가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호텔 결혼식, 외제차, 호화스러운 라이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니까 더 우울하고 비참하더군요. 매일 울면서 술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아이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습니다. 그나마 지역단체에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주어서 조금은 다행이었어요. 반지하로 이사오고 나서 일도 안 하니까 그나마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상간남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 1,500만원도 다 써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장 아이 분유 살 돈이 없더라고요. 이유식을 줘야 하는데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망가질 줄 몰랐거든요. 힘들 때 옛날 친구 생각이 난다고 술김에 해철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번호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그 녀석은 잘 지냈냐? 묻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저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도와준 진짜 친구인데 내 실수로 인해서 멀어진 건데 말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꺽꺽 숨 넘어갈 듯이 우는 것처럼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녀석은 1시간가량 눈물을 흘리는 저를 가만히 그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자.
라고요. 그렇게 거의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녀석은 제가 술에 찌들고 삶이 망가져갈 때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순서대로 계단을 밟아가며 성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너무나도 비교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초라해졌고 그 녀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열등감이 저를 지배할 것 같았고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래서 너를 무시한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꼭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다. 이상하게 힘들 때 옛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었어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나 보다. 됐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네. 너 대충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대학 동창들한테 들었어.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딸내미 데리고 마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마트에서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이유식 등등 40만 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너 결혼식에도 안 갔으니 이걸로 축의금 대신할게. 야, 미안하게 왜 그래? 내가 너 초대 안 해서 못 온 건데. 진짜 미안하다. 됐어. 네가 이제 내 마음 알았으니 된 거야. 그걸로 끝인 거야. 그렇게 마트에서 나와서 양손 한가득 짐을 들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잊지 못할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 있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도 참 좋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라. 노력도 운이 있어야 빛을 발휘하더라고. 그러니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마음 쓰지 마. 어쩜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었네. 그렇게 집 앞에 다 도착했을 무렵 껌껌한 밤 가로등 아래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저의 뒷주머니에 두툼한 무언가를 쑥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집에 가서 열어봐. 딸내미 분유 사는데 보태라고. 이 말을 남긴 채 헐레벌떡 뛰어가더라고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대학원 생활하느라 돈 없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금 깨서 저에게 준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녀석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욕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에서부터 사무직까지 좋은 기회로 한 기업 대표가 저를 스카우트하셨고 그렇게 저는 직장인이 되었네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있으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녀석도 대학원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제조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처럼 딸을 가지게 되었고 제 딸이 그 친구의 딸을 살뜰하게 챙겨주면서 정말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네요.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보다 소중한 중마고를 잃을 뻔한 저는 다시 그 친구와 연을 맺게 되어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봐요.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더니 그게 팍 하고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되려 시련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그 시련 덕분에 진짜로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가족과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감사해야 하고 딸내미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행복해질 줄 알았던 저는 그게 아니란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지금은 그저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잘 나간다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간이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받은 수많은 사랑을 다시 저도 되갚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봐야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적적으로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항상 상승하는 것만 있진 않기에 그걸 인정하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한데 행복한 이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짧은 인생 건강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행복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